자, 페이지 82페이지 소설부터 나가보자. 자,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허구적인 이야기지.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소설이라는 어원은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왔어. 중국에서 이제 잡다한 이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이야기가 아닌 작은 이야기에서 작을 소자를 써.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뭐 소설이라고 부르는 걸 거기 보면 이제 로망스. 원래 로맨스물이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는 연애담 같은 것들 있잖아.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걸 로망스라고 그러고, 너블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 그거와 대비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너블이라고 부르고 픽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지어낸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84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소설의 특징으로 서사성, 허구성, 진실성, 모방성, 산문성, 예술성, 개연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자. 자, 서사성이라는 거는 사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를 서사라고 그러지. 허구는 뭐야? 가짜 이야기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어때? 개연성이 있어. 개연성이라는 거는 뭐야? 그럴 법한,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지. 우리 봐봐. 우리가 보통은 그 소설에서 이런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있지. 자, 인과관계가 높은 쪽이 어디야? 필연이 높지. 이쪽으로 갈수록 높지. 낮은 거는 우연으로 갈수록 어때? 필연 그 인과관계는 낮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게 뭐야? 필연. 인과관계가 높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전혀 없는 게 우연. 그치?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기도 해,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그러지. 자, 봐봐. 혜연이가 총을 맞았어.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죽겠지? 필연에 가깝지. 개연성은 어때? 죽을 확률이 높겠다. 이건 어때? 살 수도 있다. 이해돼? 근데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아서 수술해서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지. 그게 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봐봐. 우리 그 소설의 영역에서는 이것뿐이 없어. 자, 혜윤이가 죽었어. 되살아날 확률 없지. 근데 이제 소설 같은 데서는 어때? 우연히 좀비로 되살아날 수도 있고, 우연히 뭔가 그 과정을 거쳐서 뭐 되살아날 수도 있지. 드라마 같은 거. 소설이잖아. 픽션이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심청이처럼 바다에 빠졌는데 뭐 되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학적인 것 같은 개연성을 가지고 되살아날 수도 있지. 현실의 영역은 이거야. 이거는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는 뭔가 비문학적인 영역. 자, 우리가 담배를 펴서 죽었다. 필연이야? 그런 건 아닌데. 이거에 가깝지.
개연성이라는 건 뭐야? 그럴 법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고 죽는 건 아닌데 담배를 피우면 죽을 확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봐 이거야. 길 가다 갑자기 죽었어. 담배 펴서 죽었어. 총 맞아 죽었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개념은 없어. 허구의 이야기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건 없어. 필연이라는 거는 소설에는 필요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소설의 영역에서는 인과성이 높은 거를 개연성이라고 그래. 인과성이 낮은 거를 전기성이라고 그래. 우연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 더 크지 보통은.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뭐라고. 근데 현대 소설은 어때? 인과성이 더 큰데 그걸 필연적이라고 그래? 필연이라는 건 없지 소설에. 개연성이 높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럴 법한 이야기. 어차피 다 뻥이니까. 이해되지? 근데 비문학 같은 일반적인 그 독서의 영역에서 우연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글이나 이런 거 쓸 때 우연히 뭐뭐 했다 이런 거는 사실 문학 빼놓고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 보통 뭐 이런 정보 전달의 글쓰기 같은 거 우연이라는 거 들어봤어? 우연히 뭐 이런 거 표현 거의 안 쓰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통 밝혀내잖아.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죽을 확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건 개연성인 거지. 그리고 뭐뭐 하면 반드시 죽는다 막 이런 거는 필연성인 거지. 우주에 사람을 던져놓으면 반드시 죽는다. 필연성. 이해돼? 그래서 소설의 영역과 비문학의 영역이 다른 게 보통은 우리가 비문학 영역에서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인과성이 되게 낮은 편인 거야. 그치? 보통은 비문학 같은 데에서는 필연적이다라고 해야 인과성이 높은 거지. 근데 소설에서는 어때 우리가? 우연적 전개랑 개연성이 있는 전개는 오히려 이 개연성이 있는 게 어때? 인과성이 높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허구성이지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지만 어때?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우리 봐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 거기서 보면 우리가 뭐 인간이 추구하는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잖아. 현실 그런 거 있나? 허구니까 가능한 거지. 이해돼? 허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가지고 진실, 허구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방, 현실을 모방하지. 실제는 아니지만 모방하고 산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적이면서 개연성이 있다. 소설은 개연성이 있어야 돼. 물론 고전 소설은 거의 우연성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야기가 했을 때 갑자기 어때?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죽었어 이런 게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 이런 게 소설이 아니잖아. 알고 봤더니 뭐뭐해서 어떻게 해서 죽었더라 뭐 이런 게 소설인 거잖아 사실. 개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밑에 정기성과 개연성까지 설명을 했고 소설의 3요소 한번 보자. 85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주제, 구성, 그리고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인데 주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 구성은 뭐야?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문체는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쓰여졌는지 이게 뭐야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글의 어떤 유형이 있는지 글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게 문체지.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로서 뭐가 나와?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지. 구성이라는 건 플롯이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따라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 시점 이래서 소설의 요소를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해볼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전에 소설의 갈래부터 한번 보자. 소설의 갈래는 일단은 뭐 가보개혁 이전의 고전소설 그 이후로는 현대소설 그리고 개화기 때 신소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봐. 뭐 이제 장편소설,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인데 장편소설이 두 개지. 첫 번째 장편소설은 손바닥 장자야. 그래서 되게 짧은 걸 의미하고 네 번째 있는 장편소설은 길 장자지. 긴 소설은 뭐 장편소설, 뭐 대하소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 긴 거는 그 다음에 뭐 구성 초점에 따른 분류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뒤로 넘어가 보자. 90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설의 구성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요거 한번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고 소설의 구성 들어갈게.
자, 그래서 90페이지 소설의 구성을 한번 볼 건데, 사실 이게 보면은 구성이라는 건 소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형성했는지 인과관계에 따라서 그걸 이제 구성이라고 그러고 플롯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기본적으로 소설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 스토리는 그냥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야.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과성에 의한 이 플롯을 이제 인과관계에 의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스토리 같은 경우에 봐봐. 대표적인 요 사례가 이거 뭐야? 역사, 히스토리. 자, 봐봐. 이순신이 명랑에서 11척의 배를 가지고 뭐 100척, 수백척의 배를 무찔렀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지. 그냥 뭐 보면은 개연성이 없잖아.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개연성보다는 어떤 우연성인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지. 그냥 그 사건들이 그냥 쭉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건이 인과성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기도 하잖아. 그치? 물론 거기에 잘 살펴보면 뭐 어떤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이순신의 어떤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찾은 것 뿐이지 원인을. 사실 보면 역사는 그냥 쭉 흘러가는 스토리일 뿐이잖아. 그치? 우리가 인과성을 찾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됐대 이런 거에 가까운 거지. 근데 소설은 어때?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 소설을 쓴다 그러면 거기다 인과성을 하나하나 다 부여하지. 개연성 있게끔. 이해돼? 그러니까 스토리면 안 된다는 거야 소설은. 그냥 철수가 뭐뭐했다, 철수가 뭐뭐했다, 철수가 뭐뭐했다, 철수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철수가 뭐뭐했다, 그래서 뭐뭐했다, 그래서 뭐뭐하고 하지만 철수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과성에 의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플롯이라고 그러고 그 플롯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플롯의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은 단일 구성, 복합 구성, 피카레스크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액자식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단일 구성. 이거 이제 플롯의 종류들인 거지. 플롯. 단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야기 한 개지. 두 번째 복합 구성. 이야기 플러스 이야기 플러스 이야기 같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세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여러 인물의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자, 그다음에 피카레스크. 피카레스크는 피카레스크가 피가로가 나오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피가로라는 인물이 있어. 스페인의 어떤 악당 소설의 전형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피가로 시리즈가 있어서 그 스페인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세빌리아의 이발사나 피가로의 결혼 같은 거 이제 그 뭐야 오페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거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주인공이 항상 동일해. 사건과 배경이 바뀌어. 항상 동일한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 배경이 바뀌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쏘공 읽어봤니? 난장이 가족들이 계속 주인공이고 사건과 배경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카레스크, 피카츄가 나오는 포켓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면 항상 어때? 지우랑 피카츄가 주인공이. 너희 포켓몬 세대 아닌가? 디지몬 세대지. 디지몬 안 봤어. 안 봤어? 포켓몬은 봤어? 안 봤어? 포켓몬 세대 아니지. 포켓몬은 알긴 알지. 그건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안 봤어?
보통 보면은 무슨 뭐 만화 주인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주인공은 항상 한 명이고 계속 사건물과 코난 알아? 코난은 항상 주인공 누구야? 코난이지. 사건과 배경 계속 바뀌지. 그게 피카레스크야. 그 저런 것들 셜록 홈즈 같은 거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게 피카레스크.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 우리 옴니버스식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저 하나 이야기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옴니버스는 동일 주제. 영화에서나 연극 같은 데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 많이 쓰지.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하나 끝나고 하나 또 나오거나 하나 끝나고 하나 또 나오거나. 이게 옴니버스라는 건 합승차라는 뜻이야. 합승해서 타는.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는 옴니버스를 잘 안 써. 왜 그러냐면 그럴 거면은 단편 소설집을 만들면 되잖아.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넣을 필요 없지. 근데 영화는 하나의 필름으로 묶여있으니까 영화 같은 경우 옴니버스식 구성 많이 쓰지. 그럼 하나의 주제의 식으로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한꺼번에 보여주거나 하나 끝나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돼? 액자식 구성. 이거는 뭐야?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순환 액자식 구성과 단일 액자식 구성이 있는데 단일은 이야기 하나가, 순환은 이야기 여러 개. 이야기 안에 이게 단일이지. 그래서 이야기 겉에 있는 게 외화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 내화라고 그러고. 순환은 어때? 이야기 안에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라고 그러기도 하지. 뭔지 아니? 세아라자드가 왕한테 죽을까봐, 미친 왕한테 죽을까봐 계속 이야기를 해주지. 그 얘기 알아? 처음 들어? 제목은 들어봤는데. 어? 네. 자 봐봐. 페르시아에 어떤 미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좀 사이코여가지고 결혼하고서 부인과 첫날 밤을 가지고 그 다음날 죽여 부인을. 또 새로운 부인을 맞아. 계속 그러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근데 세라자드라는 현명한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첫날 밤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 그럼 결말을 얘기 안 해줘. 결말을 내일 해주겠다고.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그 여자를 살려줘. 그 다음날은 그 결말 얘기해주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줘. 그럼 결말을 얘기 안 해줘. 왕이 계속 살려주지. 그렇게 1000일 동안 해가지고 왕이 이제 정이 들어서 왕비를 못 죽이게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야. 근데 그 왕비가 계속 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라비안 나이트야. 아라비아에 이해돼? 그래서 1000일 동안 밤에서 한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 뭐 신밧드의 모험도 있고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야. 여러 가지 아라비아, 페르시아, 민담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돼? 하나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야? 단일 액자식 구성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런 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자, 근데 이 액자식 구성을 왜 사용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빙성 부여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이게 액자식 구성도 이중 액자식 구성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 안에 이야기 단일 플러스 단일 이거를 단일 곱하기 2 해가지고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라는 소설이야. 김승옥의. 이거는 힘역자거든. 힘쓰는 사람, 장사라는 뜻인데 왜 이런 거를 했느냐? 원래 이제 우리나라 70년대가 소설의 대표적인 전성기인데 70년대 작가야 김승옥은. 근데 이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썼는데 역사는 뭐냐면 되게 힘이 센 장사야. 그러니까 그 동대문의 바윗돌을 그냥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동대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바윗돌 하나를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어때? 그대로 쓰면 판타지잖아. 그런 거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라고 해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걸 들었대 이렇게 해서 이중액자에 넣는 거야. 그러면 어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1970년대 대표적인 소설 시리즈들은 대부분 사실주의였어. 그러니까 사실주의를 벗어난 판타지나 뭐 환상 소설 같은 걸 되게 벌레 보듯 싫어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소설의 그 뭐라고 해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이런 거랑 똑같아. 자 봐봐. 혜연아 내가 어젯밤에 UFO 봤다? 이게 될 거야? 아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혜연아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젯밤에 UFO가 있었대. 뭔가 좀 더 신빙성이 생기지 않아? 사실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도 없을 뿐더러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거 한 사람이 증인 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이런 느낌인 거지. 혜연아 옛날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UFO를 봤대.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 사실은. 그리고 왠지 그 사람들이 증인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액자식 구성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빙성 부여도 있어. 이해돼? 뭐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를 다 때려 넣으려고 쓰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플롯 정리해보자. 자 이제 92페이지 여기 보면은 플롯도 사실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서도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평면적 구성은 어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가는 거고 입체적 구성은 뭐 역순행적 구성이나 시에서 나타나듯이 과거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극적 구성과 사파적 구성. 극적이라는 건 우리 연극적이라는 거야. 극적이라는 건 딱 구성 자체가 딱 틀에 맞춰져 가지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라면 사파식 구성은 여러 가지가 갑자기 이게 들어갔다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설 구성에 5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 얘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 봐봐. 우리가 시 이론도 그렇지만 소설의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것도 어때? 내재적 요소들이랑 외재적 요소들이 있겠지. 외재적 요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였어? 그 작가, 그 시대 현실, 그 다음에 독자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다 어때?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해가지고 보기를 준다고 그랬지. 보통 모든 문제는 일단은. 기억나?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이제 보기를 주고. 자, 그 다음에 내재적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인물, 사건, 배경, 시점이 있어. 이렇게 4가지가 소설에서 이론으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배경은 별도 이론은 없지. 그래서 이제 배경 자체는 현실과는 달라. 이 외재적 요소인 소설이 쓰여질 당시 현실과 배경은 소설의 배경은 다르지. 하지만 영향을 줘. 이 시대에 쓰여진 소설은 이 시대의 어떤 영향을 받지. 그 배경에, 소설 배경에. 뭐 이런 거야. 현실과는 다르지만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시대 배경 같은 게 이제 소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점은 별도로 정리를 할 거야.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1인칭, 2인칭은 거의 실험적이긴 한데 쓰기는 해. 그리고 3인칭. 그래서 이건 실험적 소설에 사용하고 2인칭이라는 건 뭐야? 너는 뭐뭐 한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너가 나오지.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쓰는 소설이야. 1인칭 관찰자랑 유사해. 그리고 1인칭은 2가지가 있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은 이제 뭐가 있어? 3인칭 전지적 작가 그리고 제한적 작가. 제한적 작가라는 건 일부 인물 혹은 주인공 같은 특정 인물의 내면만 볼 수 있고 나머지 내면은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3인칭 관찰자는 모두의 내면에 다 보일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누지. 근데 요거는 자세히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을 한번 보자. 인물을 보면은 소설의 인물은 일단은 크게 뭐랑 뭐로 나눠. 93페이지 보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눠. 주동인물이 프로타고니스트. 원래 이게 다 그리스 이론에서 왔거든. 그리스의 포에티카, 시학이라고 해서 거기서 문학 장르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거기서 나온 이론이야. 그 다음에 반동인물, 안타고니스트. 얘네 둘이 갈등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얘는. 근데 얘네들은 합쳐가지고 다시 뭐라 그러냐면은 얘네들을 중심인물이라고 그래. 중심인물과 대변되는 게 뭐야? 주변인물. 소위 엑스트라라고 불리는 애들. 맞니? 자, 그 다음에 뭐 성격 정도에 따라 가지고 평면적 인물과 이건 성격 변화가 없는 거지. 입체적 인물로 나누기도 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인 사람, 뭐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인 사람, 평면적인 인물이. 근데 중간에 성격이 바뀌거나, 뭐 특정 사건에 의해 가지고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입체적 인물인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봐봐.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의 대변해. 특정 집단 대변. 개성적 인물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거지. 자신만의 특징에 맞아.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전형적 인물 하면은 이런 거 한번 봐봐. 옛날에 안 나와요. 이런 옷을 입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지팡이를 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 마법사라고 그러지. 우리 보면은 그 해리포터의 덤블도어가 대표적인 마법사 인물이고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딱 그의 전형이지. 간달프에서 만들어진 거야.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저런 모습을 하고 나오잖아. 저게 이제 마법사의 이미지로 굳어진 거지. 근데 전형적인 인물은 또 변하지. 요즘은 어떻게 변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은 마법사 같다고 그러잖아. 안경 쓰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기네. 목도리 두르고 지팡이 이런 거 들고 있는. 이게 마법사 아니야? 요즘은? 이게 개성적 인물이었지만 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전형적 인물로 바뀌었지. 이해돼? 그러니까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는 점점 바뀌어나가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효녀하면 심청이 이렇게 떠오르면 전형적 인물이지. 근데 걔도 처음 나올 때는 어때? 개성적 인물이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 이런 경우도 있어. 개성적 인물이면서 전형적 인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제 그 들판에서라는 희곡이 있어. 거기 보면 형과 아우가 나와서 한 땅을 두고 물려받을 땅을 두고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와.
근데 여기에서 형과 어는 남과 북을 의미해. 남한, 북한. 그럼 이건 전형적 인물이죠. 어떤 특정 집단의 대표하니까 남한이라는 나라와 북한이라는 나라. 근데 동시에 형은 형만의 개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동생만의 또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또 모이기도 해. 개성적 인물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전형성과 개성을 둘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딱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면 돼.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적일 수 있고 개성적이면서도 전형적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주로 이쪽 인물들이 뭐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주로 이쪽 인물들이 어디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 현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 이게 현대 소설은 대체로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들을 많이 그려내고 고전 소설은 대체로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을 많이 그려내는데 사실 전형적이라는 건 고전 소설이라 전형일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예를 들면 효녀, 심청이 같은 거, 연려, 춘향 이해되지? 왜냐면 익숙하거든 우리한테. 전형에 가깝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부분은 그렇고 거기 뭐 비극적 인물, 희극적 인물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의 쇼잉과 텔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봐봐. 인물 제시도 그렇고 사건 제시도 그렇고 쇼잉과 텔링은 인물과 사건의 둘 다 제시에 다 쓰여.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이걸 말하기라고 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말하기부터 해볼까? 말하기. 텔링. 혜윤아, 희윤이는 어떤 애니? 게을러요. 어? 뭐라고? 게을러요. 게을러? 자, 봐봐. 말하기지. 어떤 사람인지 딱 알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자, 근데 예를 들면 혜윤아, 저기 서 있는 저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기고, 외모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겠지. 그러니까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딱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면은, 직접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방법이라면 보여주기는 어때? 하나하나 묘사하는 방법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쪽은 주로 어떤 단정적 평가나 정의에 가깝다면은 뭐는 뭐뭐다 이런 형태. 이쪽은 뭐냐면은 묘사, 외양 등을 통한 묘사. 근데 원래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거리감과 관계가 있거든. 봐봐. 말하기는 대상과의 거리감이 멀지 않아. 이거는 대상과의 거리감이 멀어. 자, 네가 어느 날 은행을 갔다 은행 광고를 봤어. 근데 아는 애야. 경찰이 물어봤어. 은행 광고 보셨어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걔 누구예요? 뭐 하는 직업이에요? 뭐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은행 광고를 봤는데 네가 모르는 사람이야. 경찰이 물어봐. 어떤 사람인지 보셨어요? 그러면 네가 인상착의를 얘기하겠지. 텔링해, 쇼잉해? 쇼잉하지. 잘 모르면 쇼잉해. 평가나 판단을 하면 어때? 텔링을 하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때?
그 서사 속도가 빠른 이걸 직접 제시라고 해.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 이거는 서사 속도가 느리지. 왜? 간접 제시거든. 어떠한 사례나 아니면은 비유 혹은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거든. 이해돼?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일단 자, 일단 요건 시점에서 다시 이용을 할 거고, 어쨌거나 인물 제시 방법이나 사건 제시 방법 이런 게 있고, 사건을 한번 이제 해보자. 시점 가면은 요거랑 이제 시점 종류 가지고서 이거랑 복합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자, 사건은 이꼴 사실은 갈등이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일으키는 갈등이 사실은 핵심인 거지. 자, 그랬을 때 갈등은 두 가지로 나누지. 외적 갈등은 주로 뭐를 하냐면은 스토리를 전개,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 그러니까 사건 전개를 하고, 내적 갈등은 주로 주제를 형상화해. 물론 옛날에 고전소설은 이걸로도 주제를 만들기도 했어. 외적 갈등으로. 봐봐, 홍길동전 알지? 홍길동전의 주제는 뭐야? 적서차별, 반대, 뭐 이런 거지. 부패한 양반사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자, 그럼 홍길동이 어때? 직접 외적 갈등 일으켜가지고 국가랑 싸워버리지. 봐봐, 원피스 봤니? 해리포터는 봤지? 안 봤어? 본 이야기 뭐 있어? 유명한 거. 네, 해도 돼요. 해리포터를 해리포터에 보면 악당이 볼드모트가 나오지. 해리포터의 주제가 뭐야? 외적 갈등은 볼드모트와의 대립이지. 때려잡자 볼드모트가 주제인가 그럼? 아니지. 그게 아니야. 해리포터가 갈등하는 거는 뭐야?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지. 사실 내면에 그 볼드모트 때려잡을 때 갈등하지 않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외적 갈등은 이야기 전개고 주제의식은 뭘로 나타내? 뭐 우정, 사랑 이런 거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으로 나타낸다고. 물론 옛날 소설들은 어때? 이걸로 주제의식과 사건 전개를 동시에 했지만 그럼 너무 유치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슨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악당 나오고 주인공 나와서 주인공이 악당 막 때려 부수지. 처음에 좀 맞다가 그런 게 뭐야? 007 같은 게 그런 게 이거야. 그래서 뭐야? 예술적이지 않고 작품 주제의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냥 액션용인 거잖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왜? 이걸로 내적 갈등 일으키고 주제도 별도로 없어. 왜? 내적 갈등 같은 거 없어. 주인공이 고민하는 걸 좀 나오면 그게 주제의식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요새 좀 나오긴 하지. 예술성을 갖추려고 액션 영화도. 하지만 뭐 저런 거 있잖아. 매드맥스 막 이런 거 봐봐. 봤어? 안 봤어?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봐봐. 하여튼 거의 대부분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해돼? 고전소설이랑 똑같지. 주제의식 별도로 없지. 때려잡자 악당 이런 거잖아. 근데 때려잡기 전에 왜 하는지 그런 이유 막 나오면서 그래, 그 개연성이잖아. 하면 그런 게 알게 되는. 주인공이 갈등해? 내적 갈등은 뭐야? 주인공 내면의 갈등이나 어떤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지. 해?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악당이 있어. 악당을 근데 이제 주인공이 때려잡기 전에 이 사람은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막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사회 부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자, 그러고 고민하다가 때려잡았어. 그러면 주제의식은 뭐야? 때려잡다 악당이 아니라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해돼? 그게 주제의식이라고. 주인공이 고민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 요즘 소설이나 영화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적 갈등으로 주제를 말해. 외적 갈등으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 유치해져 이야기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봐봐. 주인공이 악당을 때려잡으려다가 얘는 사회 부조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 막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를 부숴버려. 악당이랑 같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액션물이 될 수는 있겠지. 주제의식은 뭐야? 때려잡자 부조리한 사회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예술적이냐고. 홍길동이랑 똑같잖아.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부숴야지, 싸워야지 이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그렇게 드러나는 건 예술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소설이나 영화들은 어때?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외적 갈등을 이야기 전개할 때만 써. 이해돼? 그래서 소설의 구성의 5단계가 사실은 이 사건 전개의 5단계야. 이해돼? 자, 봐봐. 사건 전개의 5단계 보자. 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가지 소설에서는. 이게 소설 거야. 이게 소설.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 대화. 발단, 상승, 전개라고 그러기도 해. 결정, 하강, 대단원. 봤어? 이런 거? 얘기? 조개가 서로 다르지. 자, 봐봐. 결국엔 사건은 어떻게 돼? 여기서 결정 찍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결정 찍고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봐봐. 발단은 뭐야? 우리 격투 게임 같은 거 해봤니? 철권 뭐 이런 거 안 해봤어? 뭔가 게임 시작할 때 거기 보면은 뭐부터 고르냐면 내 캐릭터를 골라. 그 다음에 싸울 장소를 고르지. 이게 뭐야? 갈등은 이렇게, 그것도 갈등이잖아. 싸우는 거.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단이라는 건 소설이나 희곡이나 발단하면 어때? 이런 인물이 이런 데에서 살았어. 이렇게 해야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전개는 어때? 갈등이 시작돼. 싸우기 시작해. 자, 액션 영화로 봐봐. 처음에 어때? 싸우기 시작하지. 그러면 누가 맞아? 주인공이 보통 막 맞지.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어때?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면 주인공이 막 죽을 듯이 막 맞아. 그러다 어때? 반전이 일어나지. 보통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결정에서는 어때? 주인공이 이제 막 악당에 때려잡지. 갈등이 최고조에 일어나. 혹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해. 그 다음에 어때? 결말, 갈등 해소. 누군가 뭐 이기거나 화해를 하거나.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인 거야. 자, 근데 왜 소설은 이렇게 돼 있을까? 이쪽은 긴장감을 주는 쪽이야. 긴장감 고조. 이쪽은 뭐야? 감동을 주는 쪽이지. 사실은 우리가 소설을 보는 이유는 감동을 얻기 위해서지. 영화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게 좋은 거야? 이쪽이 감동, 이쪽이 긴장감 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형태잖아. 그치? 적절한 긴장감과 감동. 원래 시곡이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소설이 생겼고 얘가 시나리오가 생겼어. 근데 왜 얘네는 이거 형태를 취했느냐? 애초에 이거였는데 왜 이걸로 바뀌었을까? 잘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긴장감은 계속 줄 수 있나? 있어. 공포영화 봐봐. 스토리라인 별로 없어도 긴장감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지. 공포영화 같은 거, 스릴러 같은 거. 감동은 계속 줄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봐봐. 소설책 같은 경우 결말 나면 그 뒤에 거 읽고 싶어? 근데 희곡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반전이 있냐면 여기 반전이 있어. 하강에. 왜?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결말 냈네 하고서 나가버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지. 연극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결정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 결말이 나잖아. 근데 영화 같은 데서는 어디서 반전이 나와? 결정 끝나고 반전이 나오지. 하강하다가 해피엔딩 가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 근데 소설은 대부분 어디다 넣어놔? 이쯤이나 이쯤에 넣어놔. 그러니까 스토리를 사실 공유할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건 글이잖아.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만큼 쉽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때? 결정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지. 근데 얘는 어때? 결정하고도 좀 끌고 가다가 여기서 반전 한번 또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 매체의 차이야. 글로 돼 있느냐 아니면 영상이나 실제 무대에서 보느냐.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시점이랑 이제 제시 방법 가지고서 정리를 할게.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자.
자, 이제 쭉 넘어가 보면은 거기 96페이지 보면 소설의 사건이 있지. 사건 제시 방법도 아까 얘기했듯이 쇼잉 텔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의 갈등은 이제 어때? 사건 전개를 해가는 역할을 하지. 소설의 구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뒤로 가보자. 주제도 얘기를 했고, 소설의 배경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문체 어조 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105페이지 시점으로 가자. 소설의 시점.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서술자가 어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시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1인칭, 3인칭 그리고 이제 관찰자 시점, 뭐 전지적 시점 아니면은 뭐 주인공 시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106페이지 한번 봐봐. 106페이지에 보면 시점의 종류가 나오지. 아까 얘기했듯이 1인칭, 관찰자, 주인공,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제한적 작가, 그리고 이제 관찰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3인칭 같은 경우에 2인칭도 있을 수 있고, 근데 2인칭은 실험적인 경우니까 제외하고 이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를 한번 볼게. 봐봐. 일단은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봐봐. 작가가 있겠지? 작가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서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하지만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인물은 아니지. 그 다음에 이 서술자가 1인칭 시점은 어떻게 돼? 서술자이면서 인물이지. 화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 서술자가 이제 화자인 거야, 실질적으로. 이 인물이 누구한테 직접 얘기를 해? 얘한테 얘기를 하는 구조야. 근데 3인칭은 어떻게 되느냐? 작가가 있지? 작가가 서술자에게 얘기를 하고, 서술자는 어때?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이제 독자가 듣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봐봐. 이런 차이야. 이게 작품이지. 소설 속에. 그리고 서술자는 어디 안에 또 들어가 있어? 작품 안에. 이야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무슨 얘기냐? 3인칭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3인칭 시점에서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지. 작품 안에 어떤 인물이 이야기를 해주잖아, 너한테. 근데 그 인물이 이야기 속에, 그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나? 아니지. 이 차이 이해돼? 응. 자, 그럼 봐봐. 작가와 서술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해보자. 이거 어때?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 작가와 서술자의 거리는 멀다야.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특정 인물이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가깝다가 돼.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때? 인물과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 인물과 독자,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이해돼? 이 경우는 어때? 상대적으로 작가와 서술자는 가까울 수밖에 없지. 왜? 이야기 밖에 나와 있고 거의 작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독자 사이의 거리는 뭐이지? 이해돼? 이해되냐? 응? 인물의 사이에 두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떨 수밖에 없어.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가깝다야. 쇼잉을 하든 텔링을 하든. 자,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어차피 같은 인물이니까 어떻게 돼?
맞지? 근데 이런 경우 봐봐.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이쪽에서 쇼잉을 한다고 해봐. 쇼잉하면은 누가 더 가까울까? 봐봐. 우리가 보여주기를 한다는 건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쇼잉하지. 이게 간접 제시잖아. 그러면 어때 이거는? 그렇죠.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 잘 몰라. 근데 인물은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쇼잉해주면 어때? 실감나게 느끼지. 네. 이게 가깝다 나래. 텔링을 하면 어떻게 되니? 결국은 이거는 직접 제시지. 그러면은 독자가 잘 알기는 힘들지. 근데 인물의 성격이나 그런 건 근데 사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게 와닿는다기보다는 되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와닿는. 그게 나쁜 애야. 근데 그거 사실 독자가 느끼기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응. 이게 오히려 이 개념 이해되니? 응. 1인칭 시점은 어떻게든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지. 이 사이의 거리 자체가 1인칭 주인공 특히나. 3인칭 시점은 여기에서 다시 쇼잉과 텔링에 따라 가지고 거리 관계가 가깝거나 멀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어떤 거리 관계야.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데 어떤 개념이냐? 봐봐. 뒤에 한번 가보자. 소설의 거리가면 10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 108, 109페이지에 이거는 일단은 그 기본적인 거리이고 110페이지에 가면 정서상의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정서상의 거리. 이건 뭐냐면 실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가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 거리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서상의 거리를 통해서 소설의 어떤 그 기술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를 정리해보자. 요걸 정리하고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나오는 치숙과 태평천하를 읽어봐. 내용을.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에 들어갈게. 됐지? 일단 정리해보자. 자, 보면은 일단은 그 110페이지에 나오는 치숙이라는 게 뭐냐면은 치숙은 어리석을 치자야. 어리석은 숙부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되게 먼 친척이지. 친척인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서술자가 있지. 작가가 있을 거고 서술자인 나가 나오지. 나는 그러면 나이면서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뭐야? 인물인 거지.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해?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치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가 되지. 자, 그러면 일단은 1인칭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면 어떻게 돼? 멀다지. 여긴 어때? 가깝지. 보통 1인칭 시점에서 관찰자건 주인공이건 얘기를 해주면 어때? 이 서술자와 가까워지지. 이게 사실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고 얘는 관찰자 느낌인 거지.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삼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 어떤 세 사람의 관계를 정의할 때 A, B, C가 있을 때 우리가 가깝다를 플러스 멀다를 마이너스로 표시하면은 세변의 곱이
플러스 쪽으로 지향한다는 거야.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자, 한번 봐봐. A, B, C가 서로 다 상태 사이가 좋아. 그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야. 근데 이런 경우 봐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어때? 한 사람을 두고 삼각관계잖아.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되겠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돌려놓고 얘네 둘이 지나거나 이러면은 괜찮은 관계인 거지. 괜찮다기보단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이제 A, B, C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 세변의 곱이 플러스인 게 안정적인 관계라는 거. 이거 이해돼? 응.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치속을 비판하지 서술자는 멀다지. 응. 여기는 그러면 뭐야? 이게 가까우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안정적인 상태니까. 맞지? 1차적인 거리관계는 어떻게 돼? 소설의 시점에 따른 거리관계 이거지. 근데 정서상의 거리를 한번 해보자. 정서상의 거리. 자, 봐봐. 얘는 일단 먼 거 맞아. 요거는 얘를 이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작가가 비판 의도를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인물 얘는 친일파야. 내용 보면 나오지. 이해되겠어? 좀? 친일파야. 아 이거 말고 이 태평천하 이걸 모르겠어. 아, 그걸 모르겠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친일파이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가깝다이지만 막 친숙하게 막 말도 존댓말 써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 그러면? 멀다로 바뀌지. 이건 그대로 유지지.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뀔까?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비판하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가면 표면적으로는 처음에는 서술자가 나랑 친한 것 같아 하다가 보니까 반전이 있는 거지. 얘를 비판하고 얘를 어때? 얘한테 공감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관계? 태평천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거기 보면은 윤직원이라는 영감이 있는데 이 윤직원 영감은 명창대를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전라도 태생인 관계도 있지만 워낙 남도소리, 판소리 뭐 이런 거 창 같은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이제 밤낮으로 기생광대며 끼고 이제 불러다가 놀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이제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이제 주로 듣는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뭐야? 친일파이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리고 되게 구두쇠야. 그래서 이 사람도 비판의 대상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3인칭 시점인데 봐봐. 작가가 있을 것이고 서술자가 있겠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윤직원 인물이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독자가 있는데 주로 쇼잉에 텔링에 쇼잉이라기보단 윤직원 영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텔링하는 쪽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평가하잖아. 아 그럼. 그치? 자, 그러면 주로 이 사람은 텔링을 해. 텔링하면은 여기 어때? 여기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는 어때? 원래 멀다지. 근데 이게 정서상의 거리로 가면은 이 멀다가 아니라 얘가 이제 서술자 개입을 해.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서술자 개입이라는 표현이 생기는데 3인칭 시점에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뭔데 서술자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야. 이게 서술자 개입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뀌어? 가깝다. 서술자 개입을 여기다 정리해볼게. 봐봐.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주로 첫 번째 이제 그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야. 서리법, 뭐뭐 하지 않은가. 3인칭 시점에서만 가능해. 이거는 1인칭은 어차피 상관없어. 서술자 개입할 필요가 없지. 3인칭에서만 쓰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지. 또 두 번째,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려. 이건 사실 독자의 몫이잖아. 근데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서술자가. 이것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소리 문체. 판소리 문체라는 거는 뭐야?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때? 창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느낌이 되게 강하지.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게 뭐뭐 하겄다, 뭐뭐 걷다 형태. 이거 오늘날의 겠다 형태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었어. 엄마 곰, 아빠 곰, 아빠 곰, 애기 곰. 한 집에 살려면 세 마리가 같이 살려면 집이 참 좁았겠다. 그치? 애기한테 엄마가 얘기를 들려줄 때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 있잖아. 뭐뭐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뭐뭐 하겄다야. 판소리로 좀. 뭐 토끼가 자라를 타고서 용궁으로 가꿨다 뭐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부 다 뭐야? 서술자 개입 형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술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멀다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가깝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플러스지. 자, 여기가 원래 뭐였어? 가깝다니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멀다 맞아 그대로. 이거 가깝다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멀다로 바뀌어. 왜 그러면 이거는 비꼬는 거거든. 반어야 반어. 반어법이라는 건 뭐였어? 실제와 반대로 말하는 거지. 뭐 어떤 효과가 있어? 서술자가 독자가 윤직원을 넣고 서로 어떻게 같이 비판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소설을 만드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 3인칭 소설에서 쓸 수 있는 기법이야. 됐니? 질문 정리.